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위해 동남아 순방이 불가피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의 MBC 취재진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답해서 정치권에서 언론 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 초기 부실 대응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인천과 세종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2달 만에 추가 해제하면서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4군만 남게 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서둘러 완화한다는 방침이라 앞으로 시장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예상대로 다수를 차지하며 탈원했지만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은 26년 만에 첫 한국계 3선 의원이 되는 등 한국계 4인방의 연임이 유력합니다. 전국의 온화한 날씨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충남과 경남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노약자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급적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됩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의 MBC 취재진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은 순방에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당장 내일 순방 일정이 시작되는데 MBC 취재진은 전용기에 못 타는 겁니까? 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때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탑승하고요. 여기에 출입기자단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동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국을 이틀 앞둔 어젯밤 대통령실은 MBC 측에 그동안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등이 있었다고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며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오전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에 다수가 동의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때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4박 6일 일정으로 내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또 14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워낙 국민 경제 생활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 불가피하게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원칙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고 했고요.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고 추가로 양자회담이 협의 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축에 가까웠습니다. 단호하게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는데요. 국정조사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국민은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경 수사가 우선이라는 걸 재확인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한 정부위원과 관련해 많은 일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통령 뒷모습에 물은 거라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전용기 논란부터 보겠습니다.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야말로 언론을 탄압했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자신이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음에도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막았다며 치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네, 정의당도 앞으로 언론 취재는 정권의 검열을 받으란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보고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조사위원회 구성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당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가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거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야3당은 일단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 등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면 전환용 정치쇼이고 실패로 끝날 것이 뻔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부정한 돈을 받은 일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의혹의 몸통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함께 민주당사 비서실, 국회 본관의 당대표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지휘팀장이 참사가 일어나고 1시간도 안 돼 상황이 종료될 것 같다는 무전을 남긴 게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본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특수본은 그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데 이어 어제는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팀장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인데요. 추가로 입건된 지휘팀장의 경우 참사 전후 남긴 무전 내용을 통해서 혐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현장을 이끌던 지휘팀장은 참사가 일어나고 30분쯤 뒤 골목에 쓰러져 있던 행인 3분의 2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눈으로 볼 때 20-30명만 넘어져 있는 상황으로 뒤에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밤 11시에 다시 빠른 속도로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걸로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무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마구 뒤엉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최 서장 역시 현장에 일찌감치 도착하고도 밤 11시 5분이 돼서야 지휘권을 넘겨받고 대응 단계도 제때 발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소방이 해밀턴 호텔 앞에서 안전 근무를 하기로 한 계획을 제대로 지켰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방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선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청이나 주변 호텔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경찰은 어제 해밀턴 호텔을 포함해서 모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 통행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그제 특수본은 용산구청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요. 특히 용산구청장실에서는 헬로윈 안전대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피의자 소환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네, 임재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대기 발령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주요 피의자 소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골목에 기름을 뿌려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각시탈 관련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요.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등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 이후엔 수사가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더 높은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5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8주 만에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늘며 사망 피해도 이틀 연속 5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365명입니다. 어제보다 7천여 명 적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명 정도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연속 1을 웃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올겨울 7차 유행 규모가 지난 여름 6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여름 당시 하루 최대 확진자는 18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7차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다음 달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으로 일주일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여름 재유행 때 500명대 후반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해 지난달 20일 2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2명 발생해 이틀 연속 5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3%로 30%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1%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접종률은 9.3%에 그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서둘러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9곳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25곳과 인천 모든 지역, 그리고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27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 지역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규제 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립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 청약 의무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지만 기대했던 레드웨이브,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자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책임론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공화당은 하원 의석 과반인 218석 확보가 유력해지자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But when you wake up tomorrow, we will be in the majority and Nancy Pelosi will be in the minority. 상원 선거는 경합지 3곳에서 박빙 승부를 이어가며 최종 승자를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원 주도권의 향방은 한 달 뒤에나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We know that when they're finished counting the votes from today's election, that we're going to have received more votes than my opponent. We know that. 공화당에 하원을 내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레드웨이브, 공화당 압승을 막고 의석수 격차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경우 절반의 승리로 기록돼 바이든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Our democracy has been tested in recent years, but with their votes,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and proven once again that democracy is who we ar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애써 포장했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 직전 대선 출마를 예고하며 민주당 표결집에만 보탬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신 플로리다에서 압승을 거두며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론 드샌티스가 트럼프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And I have only begun to fight. God bless you a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a historic landslide victory.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내년 초에나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임에 성공하며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다른 한국계 1명도 당선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2명 또한 개표에서 앞서고 있어 미 하원 내 한국계 4인방 모두 연임이 유력합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3지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계 3선 의원은 김창든 의원 이후 무려 26년 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앤디 김 의원은 2018년 의회에 입성한 후 2020년 재선에 성공했고 올해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새로 편입되면서 일찌감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3선으로 중진 대열에 들어선 앤디 김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 입성에 도전하는 등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워싱턴주에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지난해 의원 취임식 때 한복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됐던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다닌 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친한파로 꼽히는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캘리포니아에서 재선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인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줄곧 앞서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은 밤 영등포역 탈선 사고 현장에서 철도 안전 간담 회를 열었습니다. 철도 노동조합이 오봉역 사고 유가족에게 사과 먼저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역사 안 사무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0시 무공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 승차장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사고 현장에서 연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 노동조합은 늦은 밤 직원들을 붙잡아둘 것이 아니라 오봉역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디가 있어야 합니까? 유가족들한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오봉역 현장을 직접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원 장관을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강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30분 가까이 회의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노조 사이 언쟁도 벌어졌는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봉역 사고 당시 2인 1조 수칙이 지켜졌고 현장에는 안전통로도 확보가 돼 있었는데 작업자가 수칙을 어기고 이곳을 벗어나 작업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노조 측은 장애물 때문에 안전통로가 유명무실했고 2인 1조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추가 안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코레일 요청을 번번이 거절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돌아가신 자리에 분명히 1m 이상 떨어진 자리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판 작업을 할 때는 그 도보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 인력까지 출동한 뒤 노조는 철수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짤막한 유감 표명만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잇따라서 우리 승객들의 불편 그리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 사고들이 나서
감독부처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밤에 열린 간담회. 열띤 고성은 오갔지만 취지와 달리 진지한 안전대책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화물 수송 준비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철도 노동 현장에서 올해 숨진 코레일 노동자만 4명입니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 노동자들이 본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닷새 전입니다. 지난 5일이죠. 오봉역에서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께서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만나보셨습니까?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 만나봤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죽음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실감이 너무 크셔서 노동조합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좀 하시던가요? 일단 고인이 그렇게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지 유족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사고 현장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뭐 지금 오열하시는 거죠. 현재는 도저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께서 직접 사고 현장도 가보신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을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노동자가 어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까? 그 고인이 되신 분께서 작업하는 곳은 이제 오봉역이라고 화물 열차를 이제 기관차와 연결했다가 분리했다가 열차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코레일의 전체 화물 물동량의 한 36%를 차지할 만큼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작업 현장도 워낙 열악하고 가장 위험하기로 또 유명한 이 직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사고는 그 고인이 이제 기관차와 그 화물 차량들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그 열차의 진로를 잡아주는 선로 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열차는 이제 운전 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차의 진로를 선로를 전환해서 진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고인이 이제 그 선로 전환기를 취급해서 해당 열차가 예를 들면 B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하도록 선로를 이렇게 그 구성을 해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B 방향으로 잡히지 않고 A 방향으로 사실은 선로가 구성이 돼서 작업자분은 그 A 방향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 걸어가고 계셨는데 당연히 이제 B 방향으로 갈 줄 알고 근데 그걸 모르고 열차가 이제 뒤에서 고인을 덮쳐서 참사가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단 잘못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왔다고 해도 사실 이 열차를 준비하는 곳이면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기관사가 그걸 보기 어렵습니까? 거기 군에 이제 속도 제한이 있어요. 25km 이하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오봉역과 같은 곳은 저희가 흔히 이제 무궁화호 열차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객차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기관사가 전방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화물 차량을 뒤에 연결해서 그렇게 그 운행을 할 경우에 다시 그 차량을 분리해서 기관차가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 차량이 저희가 한 20량이라고 하면 보통 280m, 300m가 되는데 그 열차의 맨 후부에, 맨 뒤쪽에 기관차를 연결해서 밀고 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관사 앞에 300m나 되는 화물 차량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운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송원하고 무전기를 통해서 이 열차가 정지해야 될 위치까지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이 소리로만, 그러니까 무전으로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오봉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업 조건을 바꿔달라. 기관차가 맨 앞에서 운전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관사도 사실 안심이 되는 거고요. 수송원도 안심이 될 수 있는데 그 지형적인 조건과 선로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려면 사실은 선로를 다 뜯어내서 새롭게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은 더욱더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국토부 설명을 보니까 그 고인이 걸어가던 곳에서 1m 이상 떨어진 자리에 정해놓은 그
도보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곳이 지형적으로 보면 일종의 부채꼴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진입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지면서 15개의 선로가 있어요. 예. 네. 그곳에 이제 화물 차량들을 유치를 하는 건데 예. 국토부에서 얘기한 작업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곳은 이 앞부분 예. 최초의 이제 부채꼴 모양의 시작점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 구간에만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작업 통로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고인이 돌아가셨던 그 선로는 예. 바로 옆에 그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없을 만큼.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좀 호도하고 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왜 도보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예. 사실은 이 노동자의 안전과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였던 거죠. 이 오봉역이 혹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뭐 역사 언제 여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예. 도보로를 만들어달라는 그 요구도 혹시 있었나요? 사실은 뭐 수십 년 전부터 매번 저희가 노사협의 의제로도 올리고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었죠. 그렇군요. 이 오봉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고 30%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달리는 화물 열차에 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거나 그러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뛰어타는 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두 명이서 그러니까 뛰어타거나 뛰어내리지 않으면 걸어서 입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 부지가 한 뭐 몇 킬로 정도가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 그 차량 연결한 것만 한 300m가 되는데 예. 이걸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 작업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해진 업무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작업 수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기 이전에 네. 왜 이걸 어기고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국토부가 보지 않고 단순히 작업자가 작업 수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업자들이 그렇게 열차에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걸어가는 속도보다 어쨌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철로 옆을 막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뛰어다니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고요. 네. 참 위험하기로 유명한 직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일도 많은 그런 직종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명이서 한다고 해주셨는데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였고 이게 2인 1조는 지금 내부 지침인 거죠? 그렇죠. 작업 내규에 따르면 그 한 조가 이제 같이 함께 움직여서 입판을 하는데 네. 2인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작업 내규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과거에는 3명이 한 조로 했었고 네. 그리고 그거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워낙 업무량이 많고 위험하기 네. 때문에 최소한 3명 이상이 이제 했던 것이고 작업 내규는 2인 이상이지만 근데 이게 저희가 2020년도 이제 이후부터 예. 3인 1조 작업을 그곳에서 2인 1조 작업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근무 체계를 좀 개편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의 이 교대 근무자들의 근무 패턴이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이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야간 근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불규칙 교대 근무가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예. 이 노동자 신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근무 형태인데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해서 연속 야간은 좀 지양하고 야간 근무 다음에는 좀 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를 좀 변경하면서 예. 그동안 3조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 4개 조로 예, 운영을 했는데 인력이 더 들어오지 않고서는 한 조가 더 늘어나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결국 조당 인력을 줄여서 거죠.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을 하고 네. 이 문제로 사실은 파업까지 진행을 했지만 사실 단 한 명도 증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혹시 내부 지침을 좀 바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일한 얘기인데요. 결국 그 지침을 바꿔서 2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력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임의로 사람을 늘릴 수는 없고 정부의 어쨌든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 사이에서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 인원이 좀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만 코레일에서 중대재해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만 4명이 목숨을 맞습니다. 잃었는데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차량 관리원이었어요.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하시는 분이 차량 정비 기지에서 이게 아직 뭐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차가 들어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로 옆에 계시다가 바퀴에 끼어서 돌아가셨던 사고가 있었고요. 그것도 혹시 뭐 시야가 확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요 사건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도 지금 원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번은 지난 장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중랑역에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선로 옆 배수로에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를 이제 점검하러 나갔던 시설 분야의 노동자가 그 폭우 때문에 열차가 오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열차에 치여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그 노동자 한 분이 또 열차가 오는 걸 모르고 치여서 돌아가셨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모두 4분이 돌아가셨고요. 이게 원인이 같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참 저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이번 오봉역 사고와 같이 어쨌든 인력 부족,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는 사고들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두가 같다라고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각각 사건마다 좀 특징들이 달라서 그리고 특히나 이 세 사건 모두가 지금 다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뭐 무엇이 원인이라고 사실 함부로 내뱉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추정에 의해서 사고 원인을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실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실 이쪽으로 시선이 쏠려버리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열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면 그 기관사분들도 코레일 소속 노동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도 좀 충격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기관사들이 뭐 저희 같은 소속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제 열차를 운행 중에 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선로에 뛰어들어서 뭐 치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사실 그런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 치료도 하고 결국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사실은 기관사들도 일종의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이기도 한 거죠. 그런 고충도 겪고 계시고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철도 안전 간담회가 있었고요. 원희룡 장관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약간 뭐 충돌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모 언론사로부터 낮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공지를 했는데요. 그 철도 사고 그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그다음에 철도 노조가 간담회를 한다라고 공지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언급도 들은 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라고 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회사를 통해서 몇몇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제 간담회 모양새를 좀 만들었던 조합원들을 불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인 거죠. 조합원들도 다 아니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어제 밤 10시에 영등포역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어제 저녁 8시경에 뭐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영등포역으로 이제 오셨는데 밤 10시에 이 직원들 퇴근도 못하게 간담회라고 잡아놓고 이게 일종의 좀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어떤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저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면 현장을 먼저 가봤어야죠. 현장의 상황을 듣고 현장을 잘 아는 그리고 노동조합과 어쨌든 대책 마련에 필요한 내용들을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어제 갔을 때는 아예 출입을 막아놨어요. 네, 경찰을 통해서 못하게 좀 막아놨었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좀 격하게 좀 항의하고 네, 이런 좀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진상 조사가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정책은 대외 변수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반면 할당 관세 0% 조정으로 고물가 타격을 줄였고 원전과 방산, 배터리 수출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산업 원자재는 물론 생필품과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르며 경제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잘 하고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과외가 상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다만 수입 생필품 할당 관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타격을 줄였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오히려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며 연착륙 시도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환율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것도 배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납품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서 경영상의 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경쟁력 약화로 4월부터 시작된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은 역대 10월 가운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이집트 원전 2차 개통 사업 수주에 이어 폴란드에서 민간 원전 4기 수주에 사실상 성공하고 체코, 사우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방위산업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수출에 성공하며 올해만 2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내외 악재를 딛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경남에 이어서 충북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가운데 일부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먼지와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날이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BS, MBC, SBS가 각각 여론조사를 했고요. 긍정평가가 30.1%, 33.4%, 28.7%로 나왔습니다.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님 먼저 6개월 평가해 주시면서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사실 그걸 많이 경험을 했고,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을 때도 보면은 지지율을 이전에 이제 승리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지지율에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제 보여주는 이 초반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갈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네. 사실은 지지율로 나타났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총장께서 묵묵히 뚜벅뚜벅 가는 그 모습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면서 뚜벅뚜벅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국민들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네. 지지율로 또 어떤 화답을 해주시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취임 6개월입니다. 신전 의원님께서는 이 지지율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세계 여론조사가 보이는 경향은 분명해요. 네.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6개월 정도면은 알 만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 분명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었다고 봐요. 예. 입에 달고 살았던 게 공정과 상식 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6개월 내지는 당선대로부터 치면은 8개월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신뢰가 일단 뭐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거의 무너지다시피 정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무능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고집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어진 거, 무능이 확인된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집스러운,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4년 6개월 남았으니까요. 이걸 6개월을 반출을 하고 돌아보면서 바뀌거나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보여준 거에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표가 분명히 찍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태원 참사가 지금 딱 그 시점에 났기 때문에 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좀 바뀌어보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준다면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 며칠 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예. 아직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회복 불능입니다. 예. 이걸 명심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까지는 못 받더라도 인정은 받아야 되는 지도자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6개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고요. 아직 4년 6개월이 남았으니까 더 잘하면 된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준비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부적절했다라는 여론이 70%에 가까웠습니다. 69.1%. 아마도 참사 자체에 대한 충격이 반영이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일단은 막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무한 책임이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그래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참사 책임에 대한 여론이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경찰이 25.8%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가 23.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18.2%,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17.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참사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그리고 사건에 관련돼서 코멘트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로 거의 다 책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좁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 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용산서장, 그리고 그날에 책임을 졌던 상황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책임을 지었을 때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전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이 맞고요. 네. 이건 뭐 사전 대비를 했다는 증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전과 직후 10시를 전후한 또 내지는 최초의 압사라는 신고가 들어온 6시 전후에서부터 직전, 당시 그리고 직후에 뭔가 현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111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분명히 알았고요. 네. 용산구청에도 관제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잠들어 버렸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용산 경찰서도 그렇고 서울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온 나라가 눈 막고 귀 막고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비명과 절규와 함성이 들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눈, 귀, 입을 다 막아버릴 수가 있느냐. 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국가로 전락이 된, 아무도 지휘선상에 있는 그 개선 조직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모드를 변경해서 현장에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리고 보고도 전후 좌우 상하로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보 상황이었다고 한번 바꿔놓고 보면은 예. 전부 포소리 나고 총소리 나고 그러는데도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전부 다 앉아서 잠을 잤든지 다른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수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 체계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지금 경찰로 책임을 모두 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네. 국민들 앞에 소명했을 때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그래픽 보면 용산구나 서울시가 경찰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랑 용산구청장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종무직 장관이 아니고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좀 먼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제나 이런 지금 논의되는 거, 그다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때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국민들은 딱 두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왜 예방 못했지? 왜 대응을 못했지?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방을 못했지 측면은 뭐냐면 온 정치권이 지금 다 내 탓이오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체계 기본을 돌아다 보다? 아니 왜 갑자기 지금 돌아다 봐요? 이미 옛날에 다 돌아다 보자, 돌아다 봤다.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다,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저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희생과 이런 아픔은 일어나지 않겠다. 본인이 막겠다. 그러면 그 예방을 확실히 하겠다. 이거 다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고가 나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 잘못했다고 먼저 정치권 나와야 돼요. 네. 민주당이든 뭐.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예방 차원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대응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응을 못했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체계 기본을 돌아본다. 이제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단 왜 이런 대응을 못했는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그럼 1차적 책임은 뭐냐? 경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산서장은 과연 무엇을 했나? 지휘를 했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분은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과연 어떻게 추상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소방서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1차적 책임자가 이제 경찰과 현장에 있는 그 경찰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소방서 쪽에 일단은 입건을 해서 그걸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뭐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입건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면 무혐의를 내고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뭐 압수수색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건인 거지. 아 이분을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니까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치권도 이거부터 시작하고 얘기해야 그나마 우리 국민들께서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질문하신 시청, 서울시, 구청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보면 용산서,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구청장, 그다음에 더 크게는 시장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지 그렇게 봅니다. 내 탓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정치권에서 먼저 해주는 걸 또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데요. 대통령실이 MBC 출입 기자들에게는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님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국익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신 전 의원님 MBC 출신이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 질문에 한마디만 이제 문재인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이슈로 보면은 전용기 탑승을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못하게 한 건 일단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다른 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대언론 조치로 나왔다는 건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민 세금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하는 설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 돈 다 내고 타는 거고요. 민항기 이용할 때보다도 훨씬 더 비싼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지금 대통령께서 뭘 잘 모르고 지금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납득이 안 돼요. 날리면 그리고 뭐 PD 수첩에서 대역을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것이 전용기 탑승을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했는가? 그걸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했어요. 예. 이걸 누가 먼저 제기를 해서 그것을 논리 구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보도자료로 내놓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결정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또 출근길 문답에서 확인을 해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사실 국정조사감입니다.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언론을 홍보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날리면 사태는 대통령실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대통령실의 홍보실이 뭘 잘못해야 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MBC가 뭘 굉장히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얘기는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이것 틀림없이 국제적으로 언론 탄압으로 문제가 될 거고 외신들이요. 해외 언론들이 아마 여기서 지금 아세안하고 G20 정상회의 가는 외신들이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런 망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돼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좋은 사례가 되고 자료로 또 축적이 됐습니다. 최 의원님. MBC는 이미 우리 국격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봐요,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내부에서 뭐 언론의 사명이라든가 뭐 가짜 뉴스까지 해야 되는 게 뭐 언론의 그거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니 세상에 이메일을 미국 정부와 백악관에 보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메일을 보낸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워도 사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는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대통령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미국한테 잃느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미 MBC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교라는 게 다 뭐 총성이 없는 전쟁터라며요. 그러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통령에게 같이 지금 총을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과연 국민이 그 국민의 방송, 국민의 언론으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MBC가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때 답변 보냈대잖아요. 그 MBC에.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국가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탓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딱 잘라서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따른 행동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신감 느끼잖아요. 왜 그 배신감을 얘기하는 거를 왜 탓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제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이 조치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요 잊지 않으세요. 그냥 국민들이 다 잊었을 거라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잊지 않으십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마다 늘 우리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보를 바로 잡는 방법이 뭐 법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할 거였으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좀 공개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조치는요. 만약에
저는 그 뭐 아까 이메일 포함해서 그 언론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혀 시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정말로 MBC가 잘못했고 뭐 했다고 쳐도 이 조치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당시 있었던 날리면이랄지 뭐 말씀하신 이메일이랄지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지금 MBC가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PD 수첩에서 대역이라는 자막을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실제로 저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몇 토막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그냥 만든 화면이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계속 이렇게 MBC를 갈구고 MBC를 혼내고 나쁜 집단으로 하고 그리고 날리면이라는 것도 뭐 책임을 MBC에 주는 거. 근데 경위를 쭉 보면은 MBC는 아무 특별하게 잘못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만약에 칩시다. 100보, 1000보를 양보해서 그래도 그것이 전용기 탑승은 안 돼. 네. 라고 하는 결정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납득할 수 없고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MBC 측의 입장을 보니까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 얘기를 했는데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의원이 언론 통제라기에는 궁색하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해외 취재는 팬 기자들이 하는 취재와 비디오 기자들이 하는 촬영이 전부 다 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MBC가 이 풀 시스템에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담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풀 시스템에서 잘못하면은 제외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취재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고요. 네. 해외에서는 일단 가는 것부터 또 거기서 돌아다니는 것, 교통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 취재 활동은 거의 뭐 이 불편함, 이 어려움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정말 아주 교활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현지에 가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한테 물어봤더니 현장 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것조차도 논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아마 기자단에서도 좀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대통령실 조치가 사실 다른 언론들에 좀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다른 언론들은 이메일 안 보냈잖아요. 고자질은 안 했잖아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언론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국익입니다. 국익. 우리나라의 이익.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우리 언론이나 네. 그다음에 우리의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 신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뢰를 저버리면 그건 배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MBC가 지난번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해서 저는 MBC가 이상하게 반응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그런 일 합니까? 그 이메일 보내는 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오랫동안 지냈고 워싱턴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미국 정부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국방부는 해외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언론도 모니터를 하고 그걸 한국어로 기사를 우리가 써도 거의 즉각적으로 영어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동향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고자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거고요. 기자로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뭐 질문으로서 성립되지만 이걸 고자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생각을 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MBC가 과연 그게 악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봤을 때 이건 악의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먼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물어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이 너네 정부에게 먼저 물어봐라 그랬겠어요. 아니, 입장을. 기자로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다음에 두 기자는 번째는 물어보는 직업이거든요. 아니 기자는 물어보더라도 국익이 먼저죠. 만약에 전쟁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어느 나라 국민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제가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을 모를 수는 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물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언론들이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거예요. 막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그때 당시에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한 그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국익을 위해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과연 MBC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믿고 같은 비행기에 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MBC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예. MBC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기자는 물어볼 수 있고요. 그 이미 미국 정부는 다 알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을 외교적으로 코멘트할 필요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물어볼 수 있고 미국 쪽에도 물어볼 수 있고 기자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전 얘기를 더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합시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국정조사 반대는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와 진상 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 총리, 관계장관 파면 등 전면적 국정 쇄신과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권을 약간 신뢰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 야당이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치열하게 사실 국정조사 해야 되는데 또 그 판을 벌려놓으면 지난번처럼 뭐 이모 교수를 막 이모라고 하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만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 그 부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족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는 정치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잠잠히 저는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서 국정조사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세월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냈고 너무 많은 행동들을 했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 그 슬픔이 너무 아파서 온 국민이 다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 좀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신뢰하시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
사건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건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쪽의 문제, 네. 또 경찰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하냐, 늦게 하냐, 뭐 어차피 수사는 지금 굴러가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수사가 경찰이 셀프 수사로 가능하냐 하는 논란이 처음부터 있었고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굴러가고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일방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차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으면 뭐 특검 얘기도 안 나오고 그랬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국조는 또 국조대로 필요합니다. 예. 국조는 아무래도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예.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갖고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지 국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바이패스하거나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러는 건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될 근데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국조가 헛바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국조를 공회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브레이크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네. 여론이 국조를 거부하는 건 안 된다라는 여론으로 가면 여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사 상황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안 된다고 저렇게 지금 정진석 위원장 펄펄 뛰지만 그 펄펄 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여론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국민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더 바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필담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한 정부위원들과 관련해 많은 일이 있었으니 종합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글쎄 지금은 과거에도 우리가 그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이런 그 사건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그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 그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언론계 5개 단체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들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뒤끝 장렬, 소인배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국제 외교에서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음에도 반성은커녕 특정 언론사 탑승을 불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언론관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시작된 논란을 이유로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게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언론이 취재 내용에 대해서 정권의 검열을 받으라는 거냐면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어제 해밀턴 호텔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표이사 휴대전화와 건축물 설계 도면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대응 당시 경찰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에 관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경찰 대혁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일선 현장 인력과 경찰의 지휘부를 향하는 사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서 슬그머니 사라져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던 말로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행적도 논란입니다.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청 감사실은 물론 감사원도 아직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임기 내내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환 투표를 하고 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1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막 임기 넉 달이 지난 박희영 구청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 선출직 공직자로는 박희영 구청장이 유일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죄에는 보시는 대로 징역형이 없습니다. 대신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언제 사법 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책임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당원 자격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사고와 참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든 말로만 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용산구청장과는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대북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주요 국정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긴 했지만 대체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자국 우선주의는 마찬가지여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이 생각하는 개정 방향은
미국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쪽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바이든은 거부권 행사로 공화당의 여러 시도에 맞설 수 있습니다. And look, here's the bottom line. Republicans gain control of Congress and pass a nationwide ban on abortion. I will veto it.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기 때문에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강경론을 펼쳐와서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정책의 핵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끊진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방향은 같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И борьба за американскую гегемонию требует продолжения поддержки Украины, требует продолжения гибридной войны с Россией. Поэтому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я не ожидаю. 중국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인데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9일 중간선거 투표 종료 직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면서 대북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수의 결의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대화를 지속해서 모색하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에 핵 WMD 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오늘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고도화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에야 핵 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대응본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개편되면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고 정보, 작전, 전략기획, 군사지원 등 합참의 기존 4개 본부와 같은 급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었던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 결국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반환하고 전쟁 피해 배상 등 조건을 수용하면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맞붙은 요충지 헤르손주. 다른 3개 우크라이나 영토와 함께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달 5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러시아 합병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헤르손을 축복하기 위해 맹렬한 반격을 펼쳐왔고 친러시아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헤르손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군은 결국 점령지였던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드니프로강 동쪽 건너편에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Приступайте к отводу войск и примите вс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переброску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за реку Днеп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철군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일부 러시아군이 아직 헤르손주에 주둔하고 있어 철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평화회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러시아의 유엔 원장 존중, 전쟁 피해 배상, 전쟁 범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이 그것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퇴진을 평화회담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뒤에 푸틴 퇴진은 조건에서 빠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탓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불과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75%포인트나 높였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성큼성큼 앞서 나가는 미국에 한국은행이 대응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해 초 연 1%에서 3%까지 치솟았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움츠리게 만들어 경기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내년엔 더 도드라질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출 부진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에도 3%대 고물가가 예상되지만 긴축 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화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KDI는 나빠지는 경기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부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앞으로 5년 동안 35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를 보면 세제 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2조 원, 연평균 4조 4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 추진이 지방지역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가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더욱 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여서 무척 뿌연 상황인데요.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에 이어서 충북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충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 건강에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날은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와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날이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